거기는 완전 그냥 말라버리겠는데. 박살나는 거예요. 네. 그게 84년, 85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미국 업체들이. 일본 때문에. 원흉이잖아요. 이거 원흉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원흉을 만들어낸 진짜 원흉은 삼성이죠. 안녕하세요. KBS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MS-DOS 편도 마찬가지고 IBM이 왜 인텔을 선택했나. 네, 현재 그쵸, 그쵸. PC 구도를 만들어낸 결정적 사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쨌든 메모리든 CPU든 다 반도체니까 네. 그럼 현재 구도를 만들어낸 결정 사건이 뭐냐. 그게 미일 반도체 협정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어른의 사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양국이 강제로 협정을 맺어버리면서 현재 한국의 메모리, 미국의 반도체 설계, 대만의 파운드리,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폭망이라는 단순한 구도를 만들어낸 결정적 사건인 미일 반도체 협정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출처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당시의 가격,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자료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어서 뭘 선택해야 되고 말아야 될지를 개인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성으로 오늘은 그냥 조금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0년대에는 어떤 반도체 사업들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CPU와 메모리가 있으면 우리는 CPU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이제 PC의 두뇌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훨씬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CPU보다 메모리가 더 중요했어요. 당시에는. 70년대 CPU를 살펴보면 그냥 수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조합된 명령어 세트를 기준으로 하는 그냥 칩이에요. 현재처럼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칩이 없어도 메인 프레임 이따시만한 거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 그걸 작게 만드냐 크게 만드냐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럼 메모리를 만약에 트랜지스터로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근데 메모리는 용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용량이 늘어나면 계속 뭐가 붙어야 돼요? 계속 트랜지스터 붙어야겠죠. 계속 옆에다가 기계가 하나씩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CPU는 이따시면 덩치 하나로 끝나는데 메모리는 덩치가 늘리려면 옆에 계속 붙어야 돼. 애니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뺑 둘러져 있잖아요. 네, 방에 뺑 둘러지죠. 네. 1KB 메모리 하나가 막 메인 프레임 하나만 한 거예요. 네. 그럼 64KB를 만들려면 64개가 있어야 돼. 이만한 책장에 64개 있어야 된다. CPU 하나에.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를 어떻게든 간에 칩화해서 줄여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CPU보다 메모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70년대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반도체 칩으로 최초로 만든 것은 CPU가 아니고요. 메모리예요. 메모리. 예. 1970년 10월에 이때 딱 처음에 나온 거예요? 인텔이 1KB D램을 개발해요. 지금 보면 진짜 엄청 미약하네요. 무슨 모래 알갱이 수준인데. 1KB. 4K 메모리가 75년에 나와요. 예. 5년 뒤에. 네. 64K D램이 개발돼요. 와우,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늘죠. 그쵸. CPU가 1978년에 8비트 CPU가 $20에서 $30대였어요. 비싸야 $40였는데. 네. Z80이 1917년 12월에 $39.95, 네. 78년 2월에 $29.95, 4월에 $21.95, MOS 650 같은 경우에는 78년에 $24.5, 78년 4월에 $19.95. 근데 16KB D램 소매가가 당시에 78년 4월에 $460, 16KB가요. 78년 5월에 $300. 가격폭은 엄청 크죠? 엄청 큰. 가격이 막 엄청나게 이동해요. 왔다 막 갔다. 폭락이. 네. 근데 비싸,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비싸네. 여전히 비싸죠. 64K D램 소매가가 78년 3월에 $1,750. 예. 7월에 $1,500. 와. 79년 10월, 1년 지나서 $419. 지금 물가 생각해도 장난이 아닌데요? 네. 81년에 $279.95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고요, 메모리는. 폭락도 엄청 심해요. 다음 용량이 빨리빨리 개발이 되니까. 그만큼 속도가 진척이 붙으니까. 빠르니까. 그러니까 다음 용량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CPU보다 메모리가 비쌌다. 야. 그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네. 반도체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다른 국가나
다른 회사가 CPU를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메모리를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비싼 메모리죠. 메모리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일본이 70년대 후반에 메모리에 진출하죠. 어. CPU가 아니고 지금은 CPU 시대잖아요. 음. 뭐 ARM, 예. AMD, 인텔 CPU가 중요한 시대지만 이때 당시에는 메모리가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반도체에 가자. 그럼 반도체 이꼴 메모리, 고부가 같이. 고부가 같이. 네. 아, 일본이 반도체 진출할 때 메모리에 진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돈 되는 거에 진출. 돈 되는 걸 해야 되니까. 당시에 모든 한국, 미국,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다 뭐만 만들어요? 메모리. 다 메모리만 만들어요. CPU는 딱 어디만 만들어요? 미국만 만든. 네 군데.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린 MOS 650이 모토로라, 인텔, Z80. 나머지는 다 메모리만 만들죠. 메모리가 결국 고부가 같이 사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진출했겠죠? 이 당시 일본은 어땠나요? 일본이 70년대 후반에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자 그래가지고 메모리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대기업들, 뭐 히다치, NEC, 미쓰비시, 도시바, 우리가 오. 흔히 알고 있는 그쵸. 일본의 네, 대기업들, 네. 전자산업 다 하고 있는 업체들 네, 네. 다 메모리 진출하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당시에 일본의 경제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존 산업들이 밀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럼 여기서 사업 구도를 변화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해야 되잖아요. 국가 사업을 막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정부에서 찾은 게 반도체라는 거죠. 대박이 나는 거죠, 일본이. 그렇겠죠. 대박이 났죠, 여기서. 기존의 메모리는 누구만 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메모리를? 미국 쪽에서만. 미국에서만 하고 있었어요. 그쵸. 미국 회사가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뭘 안 하냐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수율 개선과 공정 개선을 안 해요. 아. 내가 하나에 10불에 만들어가지고 100불에 팔아. 그럼 수율 개선 뭐하러 해? 이미 충분히 만족한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크루자니크 같은 계신 분들이 거기 다 계신 거지. 뭐 TI, IBM, 내셔널 세미컨덕터, 인텔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미국은 70년대 초부터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70년대 후반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기계는 새 기계겠죠. 그렇죠. 최신 기계. 최신 기계. 최신 기계에서 뭐가 나와요? 최신 좋은 수율. 좋은 수율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수율이 좋죠. 그렇죠. 제가 어디까지 자료를 찾았냐면 일본에서 제일 안 좋은 수율의 회사가 네. 미국보다 좋대요. 좋았대요, 당시에. 하위급 업체가. 네. 그러니까 일본 업체와 미국 업체의 제조기술 공정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인건비도 싸고 뭣도 싸고 당연히 일본이 싸죠. 70년대니까. 적절한 마진이라고 책정해서 파는데 너무 싼 거지. 똑같은 물품 수준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 시장을 먹죠. 일본 회사들의 메모리 점유율이 계속 상승해요. 당시에 또 70년대 후반이 되면은 PC가 만들어지면서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애플도 막 수율이 엄청날 텐데. 애플이 79년에 PC 만들고 IBM 81년에 만들고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잖아요. 그때 일본 업체들이 확 하고 들어가는 거죠. 미국 시장을. 그 품질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네. 당시에 선입견을 알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백투더 퓨처 3편. 맥플라이가 1950년에 다시 돌아가요. 네. 그래서 브라운 박사를 만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들로리안이 번개 맞아서 타버려. 네. 회로가. 네. 진봉관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앞에 막 이상한 거 달아놨거든. 그게 반도체 칩 하나야. 네, 그쵸, 그쵸. 쉽게 얘기하면. 당시엔 그래서 그거 하나죠. 동굴에서 맥플라이하고 브라운 박사가 딱 이렇게 핀으로 칩셋을 딱 찝어요. 이 조그마한 게 고장났다고 안 되는 거야? 브라운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0년대 브라운 박사가. 에이씨, 이거 일제잖아. 라고 얘기해요, 영화에서. 그러더니 맥플라이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최첨단은 다 일제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상식이 뒤바뀌는 거야. 80년대와 50년대 사람의 일본에 대한 차이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쵸. 그거를 약간 풍자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영화에는 일본에 대한 미국 회사의 염려 같은 게 굉장히 여기저기서 드러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블레이드 러너도 들을 수 있고. 그쵸, 그쵸.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83년에 마이크론이 자금 문제를 겪어요. 네. 삼성이 80년대에 메모리 진출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마이크론이 기술을 줘가면서까지 자금 수혈이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왜 자금이 없어요? 못 팔아서 그런 거. 일본 업체들 때문에. 그 정도로 미국 업체들이 위험했어요, 당시에. 83년에도. 일본 업체가 대거 미국에 진출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유율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 상황.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까지. 네. 그리고 미국 업체는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자금 압박도 오고, 자금 압박이 오니까 신규 투자를 못하고, 신규 투자를 못하니까 공정은 더 안 좋아지고, 일본에 계속 밀리고. 계속 일본에 밀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악순환이네, 악순환. 80년대 초반까지요. 네.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삼성의 반도체 진출이에요. 또 다른 경쟁자. 네. 삼성에서 83년 12월에 반도체 개발을 하죠. 64K DRAM을. 네. 세계에서 세 번째. 세 번째. 그러면은 일본 업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을 또 공격해야겠죠? 죽여야 되잖아요. 네. 치킨 게임. 치킨 게임 하잖아. 똑같아요.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삼성이 하던 거.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그쵸. 가격을 떨어뜨려요. 원조구만. 니네 뒤져. 삼성이 똑같은 거 해가지고 대만이 다 망했죠. 그렇죠. 난야도 2000년대 초중반에 다 삼성이 똑같이 했어요. 근데 가격을 떨어지니까 삼성은 적자가 나죠. 네. 삼성만 적자가 나는 게 아니잖아. 미국도 더 나죠. 미국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가 공세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거기서 더 내린다고? 거기서 더 더해지잖아. 거기는 완전 그냥 말라버리겠는데. 박살 나는 거예요. 네. 그게 84년, 85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미국 업체들이. 일본 때문에. 원흉이잖아요. 이거 원흉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원흉을 만들어낸 진짜 원흉은 삼성이죠. 부추긴 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 찾은 건 있어요. 네. 85년 1월에 보드 기준으로, 네. 왜냐면은 이게 칩 단가하고 보드 단가가 달라요. 네네. 만약 1메가 그러면 1메가 비트 칩을 8개를 꼽아야 1메가 바이트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칩이 8개씩 있는 거예요. 메모리 모듈에. 어쨌든 네. 512KB 보드 기준으로 85년 1월에 440불짜리가 210불로 폭락해요. 7월에. 네. 6개월 만에. 반토막 났네요. 반토막 나요. 반토막보다 더 났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찾은 자료고, 네. 칩 단가로 봤을 때는 64kg D램 가격이 84년에 개당 3달러였대요. 네. 8개를 써야 되니까 24불인 거야. 그쵸. 24달러. 거기다가 보드 써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마진이 더 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만 해도 한 50달러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이게 85년에 0.3달러까지 폭락한대요. 10분의 1. 10분의 1. 네, 이거는 출처가 역사저널 그날에 나온 얘기예요. 네. 422회에서. 우와. 네. 그래서 85년이 되면 일본이 미국을 점유율을 추월해요. 드디어 앞서는구나. 드디어 이제 점유율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미국이 44%, 일본이 45% 이상, 한국이 나머지 10%. 이런 상황이 생겨요. 전 세계 메모리 시장 네. 구가 모든 미국 회사가, 메모리 회사가 전부 적자. 모토로라, 인텔, IBM, 마이크론, 내셔널 서미컨덕터, AMD도 메모리 만들었어요. 네. 전부 적자. 인텔이 철수하죠, 메모리를. 네, 맞아요. 네. 85년 10월 10일에 철수하거든요. 인텔이 메모리를 철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85년이 되면. 일본 업체 덤핑 때문에. 인텔이 메모리 철수한 영향이 이것 때문에. 이거 큰 거죠? 이게 때문에. 가격 공세를 때릴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미국 업체보다 훨씬 더 좋은 공정과 좋은 수율로 인해서 원가가 저렴했고, 근데 거기다가 삼성이 등장하면서 삼성이 더 좋은 원가를 가지고 등장을 하니까 삼성을 주게 되니까 치킨 게임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일본 업체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가격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업체들이 전부 다 적자, 인텔은 아예 메모리 철수까지 하는 상황이 85년에 발생해요. 그러면은 미국은 이대로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참을 수가 없어. 이 일본의 횡포를. 네, 이 일본의 횡포를 이제 반격을 해야지. 네.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지고요. 네.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2의 진주만 침공이다. 네, 제2의 진주만이다. 와, 걔네들한테 진주만이라는 네, 얘기는 그 엄청난 미국의 크리티컬한데. 진주만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9.11과 더불어서 미국 영토가 침범받은 두 가지 큰 네, 사건이죠.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상황이 안 좋았고 여론이 안 좋았고 자료 같은 거 보시면은 백악관에서요 일본 전자제품 같은 거 막 가져와요. 라디오 막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다 뗄부셔요 막. 그럼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 거 사지 말자. 미국 거 사자.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죠. 통상아빠. 항상 하잖아요. 도널드 트럼프도 했고요. 조 바이든도 하고요. 바이든도 지금 중국에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트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트랙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플라자 합의. 일본 제품이 너무 싸. 일본 전자 제품이 너무 싸. 그러니까 니네 안 되겠어. 일본 엔화를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버려요. 아, 화폐 가치를 올리는 화폐 거예요? 가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화가 비싸지면 제품 가격도 올라가겠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막으려고 하는 통상압박. 85년 9월 22일에 플라자 합의가 생기죠. 네. 이게 이제 일본을 망가뜨리잖아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에 거품 경제가 발생하고 그쵸. 거품 경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30년 나오는 게 플라자 합의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있었다? 결정적 계기는 플라자 합의가 맞아요. 네. 여기다가 하나 더 준비하는 거죠. 뭐죠? 반도체 별도의 통상 압박. 또 따로. 또 따로? 네, 또 따로. 반도체는 추가를 하나 더. 보통 이런 거 미국에서 준비할 때요. 그 전에 전조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미국 업체들이 반덤핑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월풀이 한국의 LG랑 삼성을 세탁기에서 반덤핑으로 고소했죠. 네. 그게 언젠지 제가 기억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지금도 뭐야? 그렇게 하거든요. 네. 마이크론과 AMD, 내셔널 세미컨덕터 등이 9월에 일본 업체를 반덤핑으로 고발해요. 그리고 인텔도 85년 10월 10일에 메모리 철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철수하고 나서 바로 반도체 혐의로 다 일본 업체를 고발해요. 85년부터 협상을 하기 시작해서 86년에 체결을 해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야, 5년 단위. 5년 단위로. 네,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거예요. 네. 네. 86년이니까 네. 91년에 갱신하고 네. 96년에 갱신하고 네. 2001년에 끝나요. 끝나긴 끝났죠. 끝나긴 네. 끝났어요. 네.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 업체의 수출을 모니터링해서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일본 반도체에서의 재산국 판매를 규제한다. 오, 세다. 그리고 일본 기업은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디램 가격을 결정한다. 우와, 무슨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미국 업체 점유율이 최소 10% 이상 나와야 된다. 이거 무슨 심리학 수준인데 거의. 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긴 한데 똑같은 거 하는 와, 거예요. 그래서 장난 아니구나.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관세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세금 부과하는 거. 네. 네. 덤핑 마진율 네. 188%. 20불에 수출을 하면 60불이 되는 그렇죠. 거죠. 3배, 거의 3배 가까이. 네, 3배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판매를 못 하잖아요. 덤핑이 부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 팔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로 돌릴 수밖에 없죠. 네, 유럽에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미국 업체 거는 안 팔리고 또 일본 업체 거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이랑.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도 제재해요. 다른 나라도 못하게. 그래서 재산국 판매를 규제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유럽에 판매하는 것도 안 돼. 너 그 가격에 팔지 그것도 마. 하지 말라. 그것도 하지 마. 그리고 일본 시장 개방해. 미국 업체. 우리나라 자동차 연거랑 똑같죠. FTA 하면. 네네. 네. 이게 2001년도까지 이어지나요? 예, 이게 2001년까지 이루어지고요. 2001년에 목표치가 제가 정확한 출처가 어디인지 못 찾았는데 미국 정부가 요구한 시장 점유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22.4%래요. 네. 당시에 그거를 달성이 된 거예요, 2001년에. 그래서 종료. 더 이상 안 와. 이미 2001년이 되면 삼성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다 삼성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메모리 점유율은. 효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2001년에 종료가 되죠. 이 이후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해요. 뭐 아까 그 말씀드린 게 뭐 NEC, 히다치, 후지츠 그렇죠. 뭐 이렇게 유명한. 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씩 철수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본 회사들이 2000년대가 되면 그 회사를 다 합병시켜 버리죠, 하나로. 그게 LP다잖아. 네, 맞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에 있으니까 모아서 그냥 한 방에 짧게 회사 하나로 있으니. 그냥 네. 해가지고 하자. 거기다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해주고 LP자가 결국엔 망했죠. 망했어요. LP자가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네. LP자가 딴 데로 마이크론에 인수됐어요. 인수됐어요. 네. 네. 주도권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주도권을 상실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도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어요. 잃어버린 30년이었나요? 그 영향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고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투입해서 다음 메모리를 더 빨리빨리 개발해서 더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고용량 메모리 칩을 90년대 내내 삼성에서 제일 먼저 개발해요. 일본이 아니고. 선도를 뺏긴 거구나. 선두를 뺏겨요, 일본 업체. 삼성의 선두를 뺏기죠. 적자 보고 있는데 계속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못해요. 과감하긴 못하죠. 할 수 없어요. 그건 오너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삼성은 오너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라면 해야지. 삼성은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 주도권이 삼성으로 넘어간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삼성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 네, 맞아요. 맞나요? 네. 삼성이 초기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83년에 적자 봐요. 그러니까 뭐 1200억 더. 네, 1200억 적자. 85년도 적자. 86년도 적자. 그래서 적자 보거든요. 처음 2, 3년 동안. 그러다가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되고 나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동안 적자 본 거를 한 해에 다 복구해요. 그만큼 이게 엄청났던 거네요. 삼성이 적자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일본산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업체는 미국 업체보다 더 비싸지죠. 네. 그러면은 미국 업체 가격이 일본 업체보다 싸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삼성은 더 싸죠. 그렇죠? 근데 삼성이 봤잖아. 열심히 싸게 파니까 적골 난다. 적골 난다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골 난다. 잘못하면. 너무 싸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싸게. 포지션 잘 잡아가면서. 미국 눈치 살살 잘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삼성이 대박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에요. 삼성을 살리고 일본을 죽이고 이득은 우리나라가 보고. 저는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는 못 찾았고 당시에 그 역사전을 그날에서 얘기했는 게 85년에 64kg 칩이 칩 기준으로 0.3불이라고 그랬거든요. 88년에 6불. 오, 엄청 올라갔구나. 네. 30배. 그니까. 30배 올라가는 거죠. 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64kg는 없고 막 좀 고용량 메모리밖에 없어서 그거를 자료를 인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86년 체결되고 나서부터 87년부터 가격이 계속 상승한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삼성은 이제 녹아났고 미국 업체는 이제 한손 돌리는 거고요. 그렇죠. 일본 업체는 이제 나가리로 가는 거죠. 다 죽겠네요. 다 죽겠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우리나라는 누구 하나가 하면 따라하잖아. 다른 기업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삼성에서 저렇게 잘 된다고? 그럼 내가 왜 못해? SK 하이닉스. 그게 SK 하이닉스가 아니고 당시에는 금성 반도체. 삼성과 금성의 이 라이벌 전자 라이벌은 있잖아요. 삼성이 하는데 우리가 왜 안 해? 해. 그리고 현대전자도 들어가죠. 그때 아직 왕 회장님이 살아계셨을 때니까 삼성이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해. 그러니까 한국의 메모리 업체 3개. 메모리 주도권이 한국으로 패권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패권이 넘어오죠. 그리고 그 뒤에 IMF를 맞으면서 금성 반도체가 현대전자에 합병돼 버려요. 그렇죠? 거꾸로가 아니고요. 당시 저는 90년대 PC를 쓰던 사람이라 메모리를 사러 가면요. 근데 삼성 메모리가 비싸잖아요. 금성 메모리가 쌌거든요. 금성 메모리를 사요. 현대는 안 사요. 그러니까 당시에 소비자도 그랬어요. 야, 금성까지는 괜찮아. 근데 현대는 진짜 아니야, 이거는. 삼성 아니면 금성 거 써야지. 소비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IMF 때 김대중 정부가 두 회사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현대전자가 LG에 합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대가 됐죠. 반대가 됐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욕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어떻게 현대가 금성 반도체를 인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반대가 돼야지. 근데 그 현대전자가 이제 공중 분해되면서 떨어져 나와서 그게 하이닉스가 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 2000년대 초반에. 2010년대 초반까지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공정 최적화하고 막 옛날 장비 들여다가 거기다가 막 튜닝 해가지고 쓰고 막 하이닉스가 한참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SK에 넘어가면서 SK 하이닉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업체가 이제 남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어떻게 됐나요? 네, 미국은 마이크론 빼고 다 망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 지금. 근데 그거를 정부가 강제로 틀어막아가지고 지금 이걸 살려놓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호흡기 붙여준 거죠. 정부의 힘으로. 근데 다 망해요.
강제로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어요. 망해가는 회사에다가 호흡기 붙여놓는다고 그게 게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망하는 시기를 늦출 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시기만 늦췄지 대세를 바꾸진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특혜를 본 회사가 있어요. 어딘가요?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이 지금 3대 회사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이 성장을 어떻게 했게? 어떻게 했나요? 줍줍. 아, 인수. 마이크론은 줍줍으로 성장한 회사예요. 여기 조금 망하잖아요. 네, 미국의 네, 업체들이 네, 망할 거 아니야. 그럼 줍줍. 네. 정부가 탕감해주고 줍줍. 싸게 사온. 그래서 그거를 싸게 사가지고 묶어서 대량 생산. 그걸로 성공한 업체가 마이크론. 그래서 마이크론이 초기에 난리부르스였어요. 수율이나 뭐 이런. 이 공장 저 공장이 다 달라. 아. 이거를 표준화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겪었어요, 마이크론이. 그래서 마이크론 이미지가 초기에 안 좋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맨날 뭐 이거. 마이크론이 요즘엔 아니지만 불량도 나고 막 그랬다고 막. 옛날에 마이크론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메모리 이미지가.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여기저기 공장에 그 수많은 그거를 하나로 체계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왜? 회사가 다 줍줍해서 성장한 회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인수한 회사가 LP다. 네. 네, 일본 업체까지. 그래서 어쨌든 3대 회사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쓸만해졌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은 괜찮아요. 네. 굉장히 괜찮아졌고, 오히려 DDR5 같은 경우에는 삼성보다 마이크론도 나니까. 그렇죠. 먼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얘기도 나오고 예. 하죠. 네. 이제 00년대가 가면서 5개 회사로 재편되죠. 대만 업체 몇 군데, 일본 업체 몇 군데,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 이렇게 5개 업체로 재편되죠. 2010년대가 되면. 그렇죠.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이 가면서 일본도 마이크론 합병당하고 그렇죠. 대만은 철수하고요. 그래서 삼성, SK, 마이크론의 3자 구도가 돼요. 지금이 이제 딱 3자. 지금이 그 3자 구도죠. 다른 건 뭐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제가 미리 반도체 협정이 크게 3가지 영향을 미쳤다 그랬어요. 네. 한국의 메모리, 네. 미국의 반도체 설계, 네. 대만의 파운드리,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쇠락. 일본 쇠락 얘기했고요. 네. 한국의 메모리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미국의 설계, 그쵸, 설계. 대만의 파운드리. 네. 여기도 영향을 미쳐요.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한 미국 반도체 업체의 이 제조 수준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불신이 생겼구나. 불신이 생기는 거죠. 다 망했잖아. 미일 반도체 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망했어. 그렇게 약간 독재적 수준의 네. 협약이면. 그런 협약을 했는데도 모든 미국 업체가, 메모리 업체가 다 망했거든요. 남은 거는 인텔하고 AMD예요. CPU 쪽에서만 살아남고요. 그렇죠. 그리고 IBM 좀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비메모리 쪽은 좀 있고, 비메모리 쪽은 좀 있는 거예요. 메모리 쪽은 다 철수했어요. 그렇죠. 비메모리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90년대부터. 네. 여기서 성능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기존에 메모리에서 봤잖아요, 한번. 아, 우리가 제조하면. 우리가 제조하면은 쟤네 제조를 못 따라간다. 와, 이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대만 파운드리 쪽이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구나.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는 설계만 한 다음에 쟤네한테 맡기자. 그런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거죠. 그게 효율이 좋겠구나라고. 그게 좋겠구나. 근데 그 타이밍에 딱 등장한 회사가 TSMC. 모리스 창. 와. 네. 그러니까 모리스 창이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요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 구도를 봤구나.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만 해주는 회사를 만들자. 오더만 받고. 그래서 대만 정부를 설득해서 만든 게 TSMC죠. TSMC. 미국 업체에다가 끊임없이 러브콜을 하는 거죠. 야, 니네 어차피 생산 메모리도 망했잖아. 수율 때문에. 또 그렇게 할 거야. 최저 공정 때문에. 니들은 인건비 비싸고 못 따라가. 그러니까 니들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내가 해줄게. 그런 상황이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기준으로 한 이 메모리 산업의 쇠퇴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네. 영향을 안 줬어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메모리 개발은 잘해. 설계는 이거는 잘해. 근데 생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생산해서 팔 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넘기자 그냥. 음.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팹리스 파운드리. 여기도 연관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진짜 영향을 네. 줬을 그렇게 영향을 저는 네. 뭐 이건 저 뇌피셜인데 네. 메모리에서 망하고 있어. 모든 미국 업체가 다. 근데 이제 CPU 시대가 등장해서 그러면 다시 또 만들 거야? 그러면 일본하고 여기서 CPU 만들고 우리가 만들면 또 누가 이길까? 이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잘하는 것만 하고 넘기자 라는 트렌드가 등장했고 그 트렌드에 딱 맞춰서 TSMC가 생겼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레이건 정부의 정책. 네. 제조보다는 서비스. 3차 산업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는. 결국에는 패권도 안 뺏기고 지금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생기는 거죠. 거꾸로 지금은 너무 TSMC가 커지니까 이제서야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직접 한다고는 얘기 안 해. 맞아요. TSMC 보고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 얘기가 이것도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또. 연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할 것 같아. 손 빌릴게. 니네가 해 그냥. 우리 대신 미국에 와서 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하청 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하청 받은 업체가 갑자기 갑이 돼 버렸어. 거기다가 또 정부가 협박을 해서 야, 난 대만 거 불안해. 중국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 자국 회사한테도 보조금 주잖아요. 네. 어디만 줘요? 마이크론하고 인텔만. 인텔만. 네. 거기는 살아남았잖아. 공장. 그러니까 주잖아. 네. 그리고 다른 새롭게 어디 하겠다 그거 없잖아요. 만약에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에 미국의 메모리 산업이 다시 올라왔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우리도 뭐 쉽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뭐 쟤네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미일 반도체 협정이 이후에도 미국의 메모리 산업은 다 망했어요. 당시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현재 구도에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있었어. 우리는 이런 거 잘 못해. 확실히 아시아에 있는 애들이 잘 찍어. 전문 분야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쟤네한테 맡기자. 근데 쟤네가 대만에서 너무 잘해. 그러니까 야, 대신에 미국에 와서 해. 네. 우리 보는데 앞에서 우리 해. 보는데 앞에서 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들이 현재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계속 중국을 통해서 통상 압박하고 있죠. 반도체 못 만들게 하고 있죠. 4090 수출 4090 수출 금지하죠. 똑같아요 지금도. 근데 여기서 우리는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봤어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기회를 잘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첨예한 문제는 파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HBM. 그러니까 HBM은 삼성이 좀 안 돼도 하이닉스가 잘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니까. 예. 근데 이제 파운드리 쪽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계 쪽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히냐. 줄타기를 잘해야겠네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어쨌든 미일 반도체 협정 같은 상황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네. 중국과 미국의 네, 반도체 네, 전쟁. 네. 저는 미일 반도체 협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구도를 있게 만든 가장 큰 계기,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인 현재 반도체 구도의 업계와 국가 간 갈등은 당시 미일 반도체 협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꺼내와 봤어요. 우리나라 삼성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게 이 사건 때문이라는 것도 네. 되게 이게 흥미로웠어요. 결정적이에요. 네. 물론 삼성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건 기본이고, 그렇죠. 네. 근데 삼성이 열심히 했다고 해도 만약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본 업체가 지속적으로 그 주도했다 그러면 삼성은 적자를 못 견디고 철수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그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하는 건 기본이고 이런 운이 또 따라야 되는 거고요. 저번 인텔이랑 또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기업만 살아남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해주실 만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